안녕하세요. 예, 저 오늘도 콩나물실에 물 주는 마음으로 물은 빠지겠지만 계속 물을 주면 싹이 나는 거예요. 싹만 나면 금방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는 공부는 이 전공 공부는 처음이 더디지 나중 완성이 빠르다. 그래서 처음에 더딜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쉬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매일매일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 먼 길을 갈 수 있다. 자, 오늘은 기초강의지만 물권편이라는 데를 할 거예요. 이 물권편이 우리 민법 네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다. 물론 시험 문제도 14문제 나오지만 2차 과목인 공시법, 등기법, 또 중개pháp 실무 같은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물권법은 민법의 한 파트라 보지 마시고 한 과목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기본서 받으시면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물권법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근데 그 어려운 총칙 맨날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맨날 읽어도 총칙은 굉장히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온다. 근데 물권법은 재미도 있고 공부하는 데는 무난해요. 이렇게. 그렇지만 시험 문제가 점차 어렵게 나와요. 약간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물권법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올해 합격자로 달렸다 생각하셔야 돼. 자, 우리 물권법 피시면 맨 앞에 185쪽을 봐보세요. 파트 2 물권법. 물권법은 총 지금 8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8장. 거기 앞에 보면 그렇지만 8장이 아니라 사실은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물권 총론이라는 거 오늘 볼 거예요. 총론. 이 총론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물권을 배울 때 물권리, 사람이 물건에 가진 권리를 물권리, 물권이라 부르는데 뭐 소유권이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흔히 듣던 얘기예요. 그런데 총설 파트는 총론 파트는 모든 물건에 그것이 소유권이건 점유권이건 전세권이건 저당권이건 모든 물건에 공통되어 쓰는 공통 용어들을 배우는 거야. 용어. 그럼 우리 먼저 용어를 먼저 봐야 돼. 소유권이건 저당권이건 다음 봐서 용어들은 다 공통으로 쓰는 용어들이다. 그 용어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2장 점유권부터 이제 강론이라 부르는 거예요. 강론. 그래서 이제 물건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 물건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랄게요.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파트가 있고 소유권이라는 파트가 있고 그리고 용의물권이라는 용의물권 이따 볼 거예요.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용의물권 불러요. 또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돈 받는 수단.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남의 동산 부동산에 갖는 그 담보를 잡는 거예요. 내 돈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담보물권에서 저당권, 유치권, 질권. 근데 그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 8가지 물권 중에서 우리 7가지만 배우는데 크게는 4파트로 나눠지는 거야. 총론, 점유권, 소유권. 5파트구나. 소유권, 용의물권, 제한물권. 출제 비중은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자, 먼저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 물권의 개념 그래갖고 186쪽이에요. 자, 이제 물권이나 권리가 먼저 용어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기초 강의할 때 한번 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산의 2대 구분이라고 해요. 재산. 사람의 재산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보자. 물론 재산은 이렇게만 지금 이제 뭐 구분할 건데 이렇게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분류 방식이란 뜻이야. 만약에 뭐 재산에는 상속받는 권리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속권도. 또 요즘은 지적 소유권이 많이 문제돼요.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도 재산이다. 그렇지만 이제 크게 분류할 때는 재산을 물권이란 재산과 하나는 채권 이렇게 분류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꼭 이렇게만 분류되는 건 아니고 많은 분류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식이다. 그러니까 물권이란 재산은 뭐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재산인데 주로 반드시 한 얘기냐. 주로 물건에 갖는 재산. 사람이 물건에 갖는 재산을 물권리, 물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재산은 재산인데 사람한테 하는 재산을 우리는 채권이라 불러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재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가 차주에게 내 돈을 갚아달라. 사람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권리가 많아도 재산이 많은 거예요. 둘 다 재산인데 양자는 큰 차이가 벌어져요. 가진 재산이 성질이 많은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물권이란 재산은 우리 민법 제2편 그렸고요. 요게 185조부터 372조까지 188개 법조문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이 채권이란 재산은 우리 민법 제3편 그래갖고요. 373조부터 766조까지 거의 한 400개 갖고 온 조문을 두고 있어요. 물론 채권은 모두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이 중에 몇 군데만 뽑아 시험 범위 이렇게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권이란 재산은 첫째,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한 얘기가 지배권이다. 자, 이런 용어를 배우자는 거예요. 물권은 지배권이다. 근데 채권이란 재산은 지배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그래요. 청에서 구하는 재산이다. 그러면 지배권의 말 뜻이 뭐냐? 이 물건이란 재산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물건을 뭘 지배하냐? 원래 물건의 가치에는 사용 가치가 있고 수익 가치가 있고 이 처분 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에 소유권이 있다면 이 소유권이 물건이에요. 그럼 이 시계는 나만이 사용하고 나만이 수익하고 나만이 처분해서 내 스스로 만족하는 재산이다.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하는 재산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물건의 재산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만족할 재산이다. 이 타인의 도움이라는 말을 뭐라 부르냐면 누가 누구한테 도와달라라고 청구해서 그 사람이 도와줘야지 만족하는 재산이 아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배권 얘기는 물건은 누가 이행해 준다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내가 토지 건물에 소유권이 있다면 그 토지 건물은 나만이 사용 수익 처분에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지.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소유권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청구할 필요 없고 누가 도와줘야 만족하는 재산이 아니다. 채권은 청에서 구하는 재산이에요. 채권을 채무자한테 청에서 구했을 때 채무자가 이행을 해줘야지 만족해. 돈을 빌려왔다면 갚아줘야 되고 매매계를 맺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해줘 만족하는 거지. 채권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채무자가 뭘 해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 만족할 수 못하는 재산이야. 청권의 재산은요.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얘기는 꼭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타인이 도와줘야 만족하는 재산이다. 물권의 재산은 또 어떤 재산이냐 그러면 절대권이다. 용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물권은 절대권이다. 물 권리는 절대권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의 물권을 가져버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추정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 시계방 가서 시계를 30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계 소유권 취득하면 나에게 시계를 판매했던 시계방 주인한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계 소유권을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절대권의 얘기는 제3자건 누구한테는 다 주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물 권리는 대항력 있다 표현하는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특정 일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걸 대항력. 제3자건 누구건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는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채권은 절대권이 아니라 상대권이라고 해요. 상대권. 사람이 채권을 가지면 그 채권이란 재산은 이 세상 제3자들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끼리 주장하냐? 니네 둘끼리, 당사자끼리만, 니네 둘끼리만 주장하는 재산이에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만, 돈을 빌려준 대주는 돈 빌려간 차주한테만 내 돈을 갚아달라 해야지. 걔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 형제한테, 그 친구한테, 그 부모한테 돈 갚아서 요구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니네 둘끼리만 주장하는 권리다. 재산이지만 그걸 상대권이라고 불러요. 특정인끼리만. 그래서 요 말편을 뭐랬냐?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그래요. 이 대항력이란 말 뜻이 뭐냐면요. 제3자들한테 당사자, 너와 나도 우리 둘뿐이 아니라 제3자한테도 모두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다. 제3자 주장 못하고 우리 둘끼리만 주장한다면 대항력이 없는 재산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배타적이다 그래요. 배타성 있는 재산이다. 또는
독점성, 독점성, 배타성, 독점성. 자, 용어들을 배워 들어가자는 거예요. 물건은 배타적 권리다. 독점성 있는 권리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물건에 내가 물건을 가져버리면 내 물건만 유효하지 내 물건과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물건이 다 무효를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토지 건물에 소유권이나 물건 취득하면 나만이 소유자지 또 다른 소유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소유권만 독점적으로 유효해요. 내가 내 건물은 아니지만 남의 건물에 2년간, 3년간 전세권 설정해서 전세권이라는 걸 취득하면 나만이 전세권자지 또 다른 2순위의 전세권자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독점성이라 부르는 거야. 자, 말을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어떤 물건을 가져버리면 내 물건만 유효하지 내 물건 양립할 수 없는 양립이라는 게 동시에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물건에 쓰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다 무효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동일한 물건에 두 명의 물건이 있을 수도 있죠. 자, 나는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그 경우 양립이 된다. 양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양립이 가능할 때는 두 개 물건이 있을 수 있어, 예외적으로. 자, 보세요. 은행에서 돈 1억 빌려주고 아파트에 저당을 잡으면 저당권자는 그 아파트 교환 가치, 처분 가치만 지배하는 것이지 사용수익하는 권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아파트에 2년간, 3년간 전세권 취득하면 나는 사용수익만 하는 사람이잖아. 동시에 두 명이 있다고 해서 서로 피해 줄 염려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후순위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이 딱 성립하면 또 다른 물건 쓰는 건 다 무효를 만드는 힘이 있다. 그걸 배타성이다, 독점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채권은 이 배타성, 독점성이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먼저 채권이 성립했다고 해서 내 채권과 양립할 수 없는, 동시에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채권의 수익을 막을 힘이 없어요. 내가 먼저 채권을 가졌다고 내 채권만이 독점적 유효하고 후순위 채권을 무효를 만드는 힘이 없다. 보세요. 자, 매매가 이제 매매 계약이 맺어지면 이 매매가 이제 채권 행위예요. 이따 보면요. 자, 기계가 한 대 있는데 이 중고 기계를 1억에 팔겠다라고 을과 예를 들면 12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대금은 12월 11일 날 주기로 하고 이날 인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1일 날 맺은 이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가 되는 거야. 이거로 모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이어서 대금을 지급해달라 청구해 대금을 지급받고 기계를 인도해달라 청구해 이 인도를 받아야지 만족하는 거잖아요. 서로 채권차가 발생한 거야. 얘는 얘에게 기계 인도 청구권이나 12월 10일 날 기계 인도를 해달라는 청구권에 채권이 발생한 거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대금제 청구권이나 채권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12월 10일 날인데 이행기인데 얘가 1억에 매매한 기계를 또다시 12월 3일 날 병이라는 사람이 야 1억 5천 줄게 나한테 팔아라. 뭐 계약 맺지 뭐. 또 1억 5천에 또 계약을 맺어버린 거야. 또 얘도 대금 치른 날은 12월 10일로 정했어요. 그러더니 3중 매매. 누가 2억 준다니까 다시 12월 5일 날 정이랑 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2억 원에. 그러면 지금 무슨 매매가 이루어진 거야? 3중 매매, 2중 매매가 3중 매매가 이루어진 거야. 자, 그러더니 얘들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 얘들이 의뢰하는 얘기가 너희들 계약서 까봐. 나는 12월 1일 날 맺은 계약이야. 내가 먼저 채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 매매 계약만 유효하고 나중 매 니네 매매 계약은 다 무효야를 주장할 힘이 있어 없어 얘가? 힘이 없어요. 2중 매매건 3중 매매건 다 유효한 거예요. 다 유효한 매매야 이게. 그러면 이게 물건 같으면요. 내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면 2순위, 3순위 소유권 있을 수 없어. 다 무효를 만들어버려. 근데 내가 먼저 매매가 맺다고 해서 또다시 쓰는 매매계약, 2중 매매, 3중 매매계약 막을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기계를 인도받아야 돼? 다 약속한 날짜는 다 12월 10일이야. 누가 먼저 인도받아야 돼요? 순위가 없어요. 내가 먼저 채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가 먼저 이행받는 법이 없는 거야, 채권은. 자, 보세요. 돈 빌려주는 게 채권이잖아요. 자, 내가 홍남기인데 3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한테 5천만 원 빌렸어요. 5천에 나 채무를 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가 나한테 5천만 원 채권이 있는 거야, 3년 전에.
또 2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한테 5천 빌렸어요. 걔는 2년 전에 발생 채권이야. 6개월 전에 대학 동창한테 5천 빌렸어요. 나 세 명한테 이제 채무를 지고 있어요. 3명이 나의 채권자야. 나 5천만 원 적금 탔어요. 이 셋 중에 누가 받아야 돼요? 순위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먼저 받아온 사람이 임자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따 보면 물건은 안 그래요. 1번 저당 있고 2번 저당 있고 3번 저당 있다면 순위가 있는 거야. 1번 저당에 먼저 받을 권리가 있고 남는 돈수 2번이 받는 거고 없다면 못 받는 거고 물건은 순위가 있어. 채권은 순위도 없어요. 자 보세요. 자 말을 정리합시다. 채권이 배타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먼저 채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 채권과 양립할 수 없다. 동시에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채권이 쓰는 것을 막을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먼저 매매 맺어서 채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또 다른 채권 쓰는 걸 막을 힘이 없잖아요. 배타성이 없다. 독점성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또 물건은 우선적 효력이 있어. 우선적 효력. 물건은 순위가 있는 거야. 순위. 물건끼리는 서로 순위가 있다. 순위가. 그래서 대원칙이 뭐냐. 물건은 먼저 성립. 선성립이라고 불러요. 선성립.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한다. 이 순위가 있어. 순위가. 물건끼리는. 누구 권리가 앞서느냐? 그러면 이 다음에 등기 배우려면 등기 배우시면 같은 동구에서, 같은 갑구에서, 같은 을구에서 누구 권리가 앞서냐? 순위 번호가 앞선 것이 앞서는 거야. 또 등기부 갑구라는 거와 을구를 비교할 때 그걸 별구라 불러요. 별구를 비교할 때는 접수 번호가 앞선 것이 누가 먼저 등기가 접수시켰느냐? 이 순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채권이란 재산은 순위가 있다, 순위가 없다. 순위가 없어. 그래 우리가 뭐라 부르냐? 순위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채권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평등의 원칙. 모든 채가 똑같은 거야. 그럼 채권은 돈이 부족한 때에 따라서 자 어떤 사람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파산 정리를 받았는데 재산을 정리하겠다. 채권을 신고하세요. 어떤 사람은 받을 돈 10억 신고하고 누구는 5억 신고하고 누구는 3억 신고 막 신고했어. 돈이 모자르면요. 어떻게 나눠줘요? 평등 배분 똑같이 나눠줘. 예를 들면 총 재산 신고한 것은 10억인데 이 사람 남은 돈은 1억밖에 없어. 그럼 10분의 1씩 똑같이 나눠줘. 5천만 원 받을 사람은 500만 원, 1억 받을 사람은 1,000만 원. 이렇게 받아 끝내는 거지. 내가 먼저 채권이 발생했다 내 채권 먼저 받을 권리는 없어요. 이 간단한 건데 이 원리도 우리는 어떤 데 잘 몰라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한테 현재 공무원이신 분인데 아는 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돈 빌린 데가 많은 거야. 돈 빌린 그런지 몰랐는데 돈 빌린 데가 많아갖고 이제 공무원이니까 월급 같은 거 우리가 차압 잡을 수 있잖아. 그러면 생계 빼고 나머지 돈은 월급에서 이렇게 좀 나눠주잖아요. 그걸 잡으려고 봤더니 이미 그 월급에 여러 사람이 잡아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월급을 400을 타는데 한 절반 정도 200을 이미 한 5명이 잡아놔서 압류를 잡았다는 거야. 그거를요. 그 월급 빼간다는 거야. 이제 와서 나 잡아봤자 소용이 있겠냐.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먼저 월급을 차압잡았다 그 사람이 다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채권이 평등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라도 잡으면요. 그러면 이 사람 월급이 남는 월급 200인데 잡은 사람이 만약에 2억이야. 그러면 200을 2억 5명 합쳐서 나눠 갔겠죠. 20만 원, 30만 원 나눠 갔겠지. 이 사람 받을 돈이 1억이야. 또 잡았어. 그럼 3억이 됐잖아요. 그럼 이분이 3분의 1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채권이다. 그래서 누가 먼저 압류 잡도 빨리 잡아야 돼, 같이. 여러분들 부동산에 보면 압류가 여러 개 잡힌 경우가 있어. 먼저 잡은 사람만이 다 받을 수 있다면 또 다시 압류 잡을 필요 없지, 그거는. 내 후순위니까. 똑같은 거야, 평등한 거야. 그래서 받을 돈은 늦게라도 잡으면 모두 평등하게 배당해준다. 안분 배분해준다 그래요. 물건은 먼저 권리가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요. 또 물건을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보통 부르고 물건은 또 하나 부르는 게 뭐냐면 반드시 공시를 갖춰야 돼. 공시. 드디어 공시란 말이 나오네. 공시. 사람이 물건에 준 권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뭐 해라? 공시가 뭐 해주는 말이에요? 공개해서 전시하라. 공개 전시하라.
물건은 공시하지 않으면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공시하지 않으면 그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왜 물건은 공시해야 됩니까? 사람이 물건에 가진 재산은 물건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이면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미아리 가서 딸랑 흔들으셔도 돈 많이 벌어. 그분이 오신 거야. 안 보여요. 이 학원 건물에 저당권의 물건이 몇 개 잡혀 있는지, 이 학원의 원작 이 건물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전세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아파트에 어느 사람이 20년째 살고 있어. 그럼 20년째 살고 있지만 그분이 그 아파트의 소유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우리 임차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건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눈에 보이더라도 본인대로 파악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어떤 토지를 농사 몇 년째 짓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자로 파악하면 안 돼. 눈에 보일 수 없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권리의 성격은 강하잖아. 지금. 모든 사람처럼 지배권이고 우선적이 있고 독점적 권리며 배타성 있는 권리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어떤 물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면 거래 안전을 크게 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채권은 공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왜 없는 겁니까? 니네 둘끼리만 주장하는 권리야. 둘끼리만. 나한테는 주장 못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돈 빌려준 대주와 차주, 니네 둘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삼자들이 누구와 누가 채권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피해받을 염려가 없다는 거야. 니네 둘끼리만 알고 있으면 돼. 공시하지 않는다. 또 물건법 흐르는 정신이라 정신. 이 공신 이따 더 볼 거예요. 물건 흐르는 이념, 기본 원리. 우리가 이제 물건을 배워 들어갈 때, 저 188개 조를 배워 들어갈 때 흐르는 정신이 있어. 물건의 기본 원리가 있어. 그러면 물건 법정주의라는 것이 지배해요. 이따 보겠지만 물건법의 기본 이념, 그럼 물건 법정주의. 물건 법정주의란 말이 뭐냐? 사람이 물건에 가진 물건은 정해진 종류, 법에 정해진 종류,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만 써야 돼. 임의로 창설하거나 임의로 특별로 배제하면 안 돼. 정해진 종류, 정해진 내용대로만 쓰자. 이걸 물건 법정주의라 불러요. 그러니까 물건 법정주의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물건법은 188개 조문이 있지만 주로 물건법을 배울 때 그 법정으로 배울 거리가 그 법정 규정이 강행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라는 말 뜻이 뭐죠? 물건법의 법정은 주로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의 말 뜻은요,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지. 법에 정해진 거와 달리 정한 내용은 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물건 법정주의에는 예를 들면 뭐 사적 자치 원칙이 어떻고 원칙적으로 또는 뭐 계약 자유 원칙이 어떻고 원칙적으로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에요. 모두 자유가 평등, 너희들이 내 원했던 사람과 원하는 대로 의사표시해서 원하는 대로 니들이 원했던 대로 권리를 만들어가라. 근데 물건법은 그렇잖아. 법에 정해진 종류, 법의 내용들만 써야지. 니는 임의로 뭐 특약으로 뭐 배제하거나 특약으로 창설하거나 다 무효가 돼버려요. 정해진 대로만 쓰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걸 택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그래야지만이 거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물건 중에서 부동산 같은 거 거래할 때 뭐부터 떼어보나요? 등기부부터 떼어봐요. 등기부부터. 왜 떼어보는 거예요? 권리 분석하려고. 이 토지 건물에 무엇이 설정되어 있는지,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그 권리 분석이 안 돼버리면 거래 안전 해치잖아요. 떼어보고 당황했어요. 처음 듣는 물건이 설정되어 있어. 난 이런 용어 들어본 적, 뭐 유치권 겸 저당권 겸 전세권 겸 무슨 설정 등기. 지네 둘끼리는 뭐 합의했겠지. 합의해서 지네 둘끼리는 알지만 남들이 떼어보면 그게 무슨 물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약속한 종류, 약속한 내용들, 저당권 그러면 이건 돈만 갚으면 되는 거지. 저당권자 은행이 아파트를 점유를 수반하는 건 아니구나. 어느 토지에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사용 빌려 쓰는 물건이지 뭐 경매할 수 있는 권리 있는 건 아니구나. 이게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썼을 때 권리 분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특약으로 이민을 막 질게 창설해버리면 진짜 둘은 알지만 삼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래는 크게 치는 거지. 그래서 약속한 종류, 약속한 내용들만 써야지만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거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뭐 계약 자유원칙에 흐른다. 계약 자유원칙. 누가 왜 계약 자유원칙이란 말 대뜸 들고 나오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채권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각종 계약을 통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임대 계약을 맺건, 돈 빌려주는 계약을 맺건, 매매 계약을 맺건, 고용 계약을 맺건, 무슨 계약을 맺건, 계약을 통해서 주로 채권자가 발생하는데 누구랑 누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어떤 채권자가 발생할 것인지는 국가는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들 알아서 자유롭게 알아서 합의해서 창설해. 그럼 계약 자유원칙으로 채권법 영역은 거쳐 법조문들이 373조부터 766까지 주로 강행 규정이 아니라 주로 임의 규정이에요. 서로 성질이 많이 달라요. 그런 다음에 이 물권법 영역은 이 관습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관습의 영향을. 무슨 말이냐? 이 물권법은 나라마다 다 틀려요. 독일의 물권법, 일본의 물권법, 한국의 물권법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권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전세권이란 물권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물권이야. 다른 나라는 전세권의 물권이 없어요. 또 우리가 관습법 인정은 분묘기, 산소짜리. 우린 조상님의 산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분묘지권이라는 물권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이렇게 나라마다 다 틀리다는 거야. 이 물권은 사람과 물건 관계는 그 나라 사람들 수백 년 오랜 관행과 관례지로 살아온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요. 나라마다 틀리다. 그런데 이 계약법 영역, 채권법 영역은 국제성을 떼요. 국제성. 나라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관습의 영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독일의 채권법, 일본의 채권법, 한국의 채권법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뭐 베트남 가서 또는 아프리카 가서 무역거래 경험에서 채권 채무 관계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야. 근데 물건 성립하기 힘들어 다른 나라 가서. 그래서 이게 서로 차이점이 좀 있다. 이런 것들 용어들 한번 가면서 보면 용어도 익히고 저 차이점이 크다는 거. 그러면 같은 재산은 재산인데 어떤 재산이 강력한 재산이에요? 물권이라는 재산은 강력한 재산이야. 절대권이며 독점적이며 우선적 권리며 배타적이며 굉장히 권리가 강하잖아. 채권이라는 재산은요, 약한 재산이에요. 아무리 채권이 많아도 채무자가 이행해 주지 않으면, 돈 갚아주지 않으면 다 공허한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 재산이 많다 할 때는 물권, 물권리가 많을 때 진정 재산이 많은 거지, 채권은 아무리 많아도 상대가 이행해 주지 않으면 다 공허한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강력한 재산이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그 얘기가 앞에 나온 얘기야. 앞에 있는 얘기.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물권의 객체, 대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물권의 대상은, 객체란 말이 대상. 물권의 대상 어디에라는 얘기. 어디에 그런 물권을 갖는 거냐? 그럼 물건에 갖는 거죠. 뭐 주로 그 물건이 대상이 돼, 물건이. 그런데 물건을 크게 분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식은 물건 분류할 때 부동산, 동산 가장 많이 쓰는 분류 방식이죠. 요게 이제 99조에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자, 이걸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부동산은 다시 우리 민법이 두 가지로 분류해요. 부동산의 종류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토지와 하나는 건물. 딱 두 가지로만 분류되는 거야. 부동산 종류는. 그래서 국가에서도 공적 장부를 몇 가지 두고 있어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두 가지만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인 건 우리가 알아요. 토지의 일부가 아니야, 건물은요. 따라서 우리 민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김씨고 위에는 건물 소유자는 박씨고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토지건물 별개의 독립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럼 건물을 제한 나머지 토지의 정착물은, 자 보세요. 어느 토지에 갔더니 토지 위에 수목,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과수나무가, 사과나무, 배나무가 토지 위에 500그루가 심어져 있어요. 그럼 그 나무는 다 뭐예요? 토지의 일부야. 토지를 매매하면 나무도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별개 독립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토지 위에 돈 많이 들으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 지은 비닐하우스예요. 뭐 유리 온실이에요. 뭐 수천만 원 들어가고 막 자동으로 탁 누르면 촥 열렸다가 뭐 철골 제대로 들어가고 몇 천만 원 들어진 유리 온실이에요. 비닐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유리 온실이 비닐하우스는 토지의 일부예요, 별개예요. 토지 일부야. 비닐하우스 등기부 안 받아주잖아요. 비닐하우스 건물 등기 못 내잖아요. 그럼 건물이 아닌 건 다 토지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매하면 그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어떻게 되는 거야? 함께 넘어가는 거야. 토지 일부로 취급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런 것들은 다 토지 일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토지 일부로.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이건 서로 독립한 부동산, 이거 건물만은. 자, 토지 건물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인데 대지 50평에 건평 30평짜리 단독주택이야. 그럼 계약서 쓸 때 토지 건물 다 같이 매매하면 계약서 어떻게 쓰나요? 대지 몇 평에 건평 몇 평을 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토지만 적으면요. 대지 50평을 얼마 사고 판다. 그럼 건물 빼고 판 거야, 그건요. 그렇잖아요.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로 꼭 명시해줘야 돼. 대지 몇 평에 건평 몇 평. 적었어. 그래서 대지 몇 평에 건물 몇 평을 총 5억 원에 사고 팔기로 하자. 대금 치르고 명도받아 이사 들어온 날인데 이 사람이 대문을 막 뜯고 있어. 대문이 아주 비싼 대문이야. 그 대문 왜 뜯습니까? 했더니 계약서 보세요. 거기에 건평 몇 제곱미터에 대지 몇 제곱미터. 토지 건물로 팔았지. 대문 판단 얘기 안 하지 않았느냐. 이 대문이 500만 원 드는 거래. 막 대문 뜯어내. 정원수 막 뽑아내고 있어. 지금 막 뽑아내고 있어요. 잠깐 그거 왜 뽑습니까? 했더니 계약서 펴보세요. 거기 대지 몇 평에 건평 몇 평 팔았지. 정원수 소나무 두 그루 판단 말은 없지 않느냐. 정원수 막 파내고 있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대문 두 짝이니 나무가 독립한 부동산 아니잖아. 그럼 다 토지의 일부야. 이미 토지 매매 계약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개 독립한 부동산 건물만 따로 명시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토지의 정착물이지만 독립한 부동산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나무는 일종 농작물은 아니에요. 농작물 토지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는. 자, 토지를 5,000평 매매했는데 5,000 토지에 파마늘 재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 파마늘을 예를 들면 인삼을 재배하고 있어요. 또는 뭐 거기 뭘 심었어요. 이렇게요. 그럼 토지를 매매하면 그 농작물도 함께 넘어와야 되는 거 안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넘어오는 거예요. 농작물은 토지로부터 별개 독립한 경제학적 소유가 되기 때문에 땅을 팔았다고 해서 파마늘 같은 거 매수인이 뽑아올 수 있는 거 아니다. 농작물은 제한은 토지 일부가 아니에요. 이 적에 따르면 또 수목도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토지 일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제외하는 거예요. 자, 이 임목법이란 법이 있으나마나 법이야. 나는 평택등기소에 안성등기소에 임목등기부에 등기된 수목 본 적이 없어. 60년대, 70년대는 나무가 비싸요. 뗄감은 나무를 했기 때문에 나무 장사들이 산주인 만나서 나무만 파세요. 이 산에 있는 나무 다 파세요.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 나무가 굉장히 가치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임목등기부에 나무를 수목을 등기해버리면 땅은 팔아도 나무는 안 팔 수 있고 나무는 팔았을 때 땅은 안 팔 수도 있는 임목에다 등기된 수목은 별개 동산자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임야 소유자가 임목 등기 낸 사람 없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배 하나 들어오면 산 있는 거 다 깎아도 그 목재 안 나와. 그러니까 나무 가치가 없잖아. 나무 변했는데 인건비 더 많이 들어 지금. 그리고 나무 비지도 않잖아요. 옛날엔 나무가 자산적 가치가 있을 때는 임야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실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법이 있지만 법 중에는 사문화된 법이 많아. 사문화.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쓰지 않는 법이 너무 많아. 고물상법이라는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60년대, 70년대는 이 고물상이 일반 서민들의 환전소야. 이게 잘 어떻게 보면. 전당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도. 저 안 쓰잖아요. 지금. 임목법. 이스람 안 한 법이야. 임목 등기는 수목이 있어야지 뭐 임목 등기를 논하지. 근데 처음엔 자꾸 물어. 왜요? 법학 교수들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야.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학생만 가르치다 보니까 뭐 법의 규정이 있으면 다 내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등기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은
토지로부터 별개 독립한 부동산이 토지 일부로 취급받지 않는다. 이 정도 뭐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 대표 동산이야 뭐 수만 가지죠. 뭐 다이아 반지, 냉장고, 세탁기 뭐 수만 가지가 있죠. 동산은. 또 물건 분류한 방식 중에서 우리 가끔 쓰는 용어가 주물이다, 종물이다. 주물, 종물. 이렇게 분류한 방식이에요. 조물, 주물, 종물. 이게 법조문에 있는 규정이에요. 이게 100조에. 다만 우리가 99조, 100조, 101조 이 현법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103조부터 현법이 들어가. 민법 총칙에서 물건을 다 가르치고 들어와요, 원래. 근데 우리는 현법이 아니기 때문에 103조부터만 공부해요. 거기 보면 주물, 종물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뭐 주물은, 종물은 주물을 상용이라 상용. 주물을 늘 쓰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상용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종물이라 불러요. 근데 종물은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운명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단독 가옥이 있어요. 단독 가옥 옆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붙어 있어요. 단독 가옥 옆에 세 평대 차고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가옥은 매매했어. 그 가옥 한 채를 얼마 사업포기를 하자. 그냥 가옥을 넘겨버리면 매수한테 넘어가면 그 창고 어떻게 되는 거야? 함께 따라가라는 거예요. 너 계약서 창고 판단 얘기 안 적었잖냐? 그 말 쓸 필요 없어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거. 그러면 내가 단독 가옥을 저당 잡았어. 돈 빌려준 채권자 1억에. 돈 안 갚네? 그럼 저당 잡은 그 가옥만 경매 집어넣는 거냐? 딸려있는 창고까지도 함께 경매 집어넣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죠? 함께 경매 집어넣는 거예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동산 얘기하면요. 자물통이 있어요. 자물통 뭐가 있어야 돼? 열쇠가 종물이야. 그러면 내가 회사 총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이번에 그 시건장치를 자물통을 한 500개 구입해야 돼. 좀 좋은 걸요. 그래서 하나당 얼마씩 500개를 얼마에 납품하기를 하자. 계약 맺었는데 좀 많이 깎은 건 사실이야. 당일날 자물통 넣어놨어. 열쇠가 나왔어. 열쇠는 그랬더니 계약서 펴보래. 자물통 한 개당 얼마씩 500개를 얼마에. 열쇠란 말 쓰지 않지 않았냐. 열쇠는 별도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물은 주물처분에 따르는 거야. 마찬가지야. 노 젓는 배가 있다 그러면 배가 주물이고 노가 종물이야. 그러니까 노 젓는 배를 500만 원에 팔았어. 그럼 뭐는 줘야 되는 거야? 노는 따라오는 거야. 노는 별도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항상 그래서 종물은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은 계약 쓰지 않아도 따라와야 되는 거야. 응? 주물이 저당 잡히면 종물도 저당 잡힌 거고 주물이 매매되면 종물도 함께 매매되는 거야. 그것이 민법의 원리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원물이라는 게 있어요. 원물. 내가 굳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내가 현법은 아니지만 원물, 과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실 얘기도 여기서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 민법은 물건을 분류한 방식이 딱 세 가지야. 법에 규정된 건.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이게 법에 규정된 물건 분류 방식이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특정물, 뭐 불특정물, 융특물, 불융특물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어요. 그건 학자들이 분류한 거지. 법학에서 민법에 규정해서 분류한 물건 분류가 딱 세 가지예요. 물론 이게 현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내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 과실 얘기를 자꾸 해요. 과실 얘기를. 원물은 뭐냐? 이 과실이라는 것은 원물로부터 생산되는 어떤 경제적 이익. 여기서 생산되는 경제 이익을 과실이라 불러요. 법학용어로. 물론 과실에는 천연과실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천연과실 그럼 뭐가 생각나요? 천연과실 드디어 배우네. 사과, 배, 포도. 그래요. 천연과실. 또 하나 법정과실이에요. 법정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여기부터 나오는 경제 이득이야. 해보세요. 천연과실은 원물을, 원래 물건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면, 용법대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제적 부산물을 천연과실이라고 불러요. 자, 젖소를 길러요. 젖소의 용도가 뭐죠? 매일 나오는 우유야. 그 우유가 천연과실이에요. 자, 농부가 과수원을 해요. 사과 배나무를 길러요. 사과 배나무의 용도가 뭐죠? 가을에 달린 사과배를 따서 판매하려고. 그럼 과일나무는 원물. 가을에 달린 사과배는 그게 천연과실이에요. 천연과실. 그게 과실. 근데 그
그 천연과실 수칙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제 이걸 이 다음에 논하는 거예요. 법정과실은 물건의 원물의 사용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 내지는 물건을 법정과실이라 불러요. 자, 건물을 빌려줬어요. 임대 줬어요. 뭐 받으려고? 월세 차임. 이게 법정과실이에요. 그 물건 사용 대가로 지불되는 금전이잖아, 지금요. 돈 1억을 빌려줬어, 친구한테. 뭐 받으려고요? 이자 받으려고. 그러면 건물 임대에서 나온 차임, 이자, 돈 빌려줘. 이런 게 바로 법정과실이에요. 이 다음에 이런 수취권은 누가 있는 거냐? 건물이 매매가 됐단 말이야. 이 월세 나온 건물인데, 건물 매매하면서 이번 달 월세는 누가 받기로 하자라고 썼다면 쓴 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안 썼어. 잔금 치르고 넘어왔는데, 이번 달 월세는 매도인이 한 얘기가, 이번 달 월세까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12월 20일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12월 말에 받는 월세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쌈 날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다 법에 규정돼 있어요. 들이 특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인도시까지는 매도인에게, 인도받은 것부터는 매수인에게. 아무런 말 쓰지 않았다면 11월 20일 날 그 건물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11월 바뀐 날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매도인에게,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매수인에게. 월세가 600이라면요. 400, 200 나눠야죠. 이런 게 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쌈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특약이있다면 특약대로 하는 거지만 과실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런 걸 논하는 건데, 자,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가도 이런 건 이제 설명 못 드려요. 이 천연과실이라는 게, 그럼 보세요. 경주용 말이 있어. 경주용 말. 그 경주용 말을 마사에서 내가 3천만 원에 분양받았어. 경주용 말의 용법은 뭐죠? 경주용 말의 용법은 경마 뛰어서 우승에 상금 받는 거. 이게 그 용법이야. 근데 얘가 맨날 꼴찌만 하네. 맨날 뛰면 꼴찌야. 사료는 또 2푸대씩 먹어요, 하루에. 3년간 한 번도 상금을 준 적이 없어. 10딱지 나왔고. 여기 몽고 갔더니 몽고 사람들 말젓 먹어, 말젓. 우리 말젓 짜고 치즈 만들자. 경주용말 말젓을 막 짰어. 말젓은 또 나오네. 그 경주용말 짠 말젓은 천연과실이에요? 천연과실이 아니에요? 과실이 아니에요. 경주용말 젓 짜자고 기르는 거 아니야. 용법이 아니야, 그거는. 무조건 과실이 아니야, 그게. 자, 과수원에 사는 사과배나무에 사과배가 달려요. 그건 천연과실이야. 그 과실치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왜 문제되냐면 중간에 이 과수원주인 이 다음에 저당 잡혔다가 사과배 따기 전에 경멸당했어요. 그러면 그 가려는 이게 여름에 경멸당했는데 가을에 따가는 사과배는 경락인이 가져갈 것이냐, 경매 당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냐. 그런 게 다 문제될 수 있는 거야, 사회생활 때. 그걸 다 배워야 이 다음에 배우는데, 자, 과수원에 달려있는 그건 천연과실 맞아요. 근데 내가 집에 분재를 하나 했어. 배나무 하나를요. 몇 년에 걸쳤고 멋진 분재를 했는데 그 분재한 그 배나무에서 배가 딱 3개씩 달려. 1년에. 그러니까 분재형 그 배나무에 달리는 그 사과배 3개는 천연과실이에요? 천연과실이 아닙니까? 천연과실이 아니에요. 왜? 분재형 그 배나무는 관상용이지. 배 따자고 기르는 거 아니야. 무조건 과실이 아니야, 이렇게. 그 물건을 그 용법대로 사용할 때 나오는 것이 천연과실이지. 그 용법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천연과실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 다음에 이런 용어들을 쓰기 시작해요, 여기서. 어쨌든 물건물로 3가지가 있는데 과실 수취권은 누구한테 있을 것이냐, 이 다음에 원물 소유자냐, 누구냐, 이게 따지는 게 있어요. 물건물로 3가지. 물론 이 중에 우리는 이것만 주로 보면 되지, 이것만.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또 넘기시면 189쪽에 일물 일권주의란 말이 나와요. 일물 일권주의. 뭐 어려운 용어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우리 항상 민법에 들어가면 뭐 계약법들은 계약 총론, 물권법들은 물권법 총론. 항상 총론을 먼저 배운 다음에 뭔가를 들어가기 시작해요. 항상 총론이라는 파트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들에 공통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들. 그 용어들을 뽑아서 용어를 배우는 용어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뭐 일물 일권주의다, 물권의 객체다, 좀 이따 이제 물권 법정주의다, 물권 청권이다 이런 거는 모든 물권의 소유권이건 저당권, 전세권이 다 공통 쓰는 공통적 용어들이야. 그 용어들을 먼저 가르친 다음에 하나씩 들어가서 점유권, 소유권 하나씩 배우는 걸 강론이라 불러요.
강론에 들어가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거릴게요. 자, 그 중에 우리 교재 페이지 189쪽에 보면 일권주의란 말이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어라. 물건 하나씩 있으라는 거야. 물건 하나 단위로 하나씩 물건을 가지라는 거야. 그걸 일권주의라 불러요. 그럼 부동산 얘기만 합시다. 지금부터 이제 동산 얘기는 하지 말고. 부동산은 뭐가 하나의 물건이에요? 부동산은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아주 쉬운 얘기라면 일권주의가 뭐냐? 토지는 하나의 단위가 뭐예요? 필지. 넓던 좁던 하나의 지번이 붙어있는 토지 한 필지라 부르고, 한 필지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소유권. 한 필지 두 개 소유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 가질 때는 필지 단위로 소유권 하나씩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필지에, 이 필지가 토지 단위예요. 하나의 지번이 붙은 땅. 한 필지에 여러 명의 소유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게 2만 5만 평인데 공동 소유야. 소유자 10명 등 떼어받은 가불병정 뭐 해서 10명이나 돼 있어요. 한 필지에, 하나의 토지 한 필지에 여러 명의 소유권자에 따라서 여러 개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씩. 필지 단위로 소유권 하나씩 가져라.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여러 개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럼 한 필지에 소유자 3명이 집을 3분의 1씩 갖고 있으면요.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갖고 있는 거지. 소유자가 3명이라고 하나의 토지에 3개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렇죠? 건물은 한 동단위야. 한 동단위로 하나의 소유권 가지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게. 그러면 넓든 크든 한 동의 건물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물의 단위니까. 그게 원칙이지만 단 예외적으로 건물이 구분 건물이 됐을 때 이때는 예외지. 한 동의 건물, 원래 이게 아파트 한 동이라고 그러면요. 가동. 한 동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원래. 근데 상하를 구분해서 아래 위를 잘라서 이 구분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래 위를 잘라서 이 부분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고 이 부분이 이용상 우리 독립성 갖춰버리면 이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 구분 건물이 됐을 때는 한 동의 일부에도, 일동 일부에도, 아파트 301호, 301부에도 소유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예외야. 이런 경우 아니라면요. 63빌딩이 아무리 커도 구분 건물로 등기가 안 돼 있다면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1층부터 쫙 날아가면서 등기를 따로 쫙 구분 건물로 돼 있다. 그러면 좀 여러 개 소유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하나로 딱 놨어. 표제부를 떼봤더니 표제부에 뭐 소재지, 뭐 서울시, 뭐 여의도고, 뭐 여의도동 몇 번지, 집원 딱 적더니 60전이 건물로서 1층 면적 얼마? 2층은 쫙 나열하더니 갖고 딱 넣었더니 소유자 하나 생명 딱 돼 있더라. 소유권 하나 있는 거지. 근데 그 이제 이게 구분 건물에 대해서 따로따로 등기를 내버리면 그때는 여러 개 소유권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경우 아니라면 한 동 단위로 소유가 하나씩 가지라는 거랄게요. 일권주의. 그래 된 이유가 뭐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 하나씩 가져라. 소유 하나만 있어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 된 이유가 뭐예요? 일권을 택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래야 된 이유가 뭐냐. 좀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 소유권 있으면 안 되나? 안 돼요. 만약 일권을 좀 어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자, 내가 뭐 굳이 말하자면 뭐 건평 저 34평짜리 아파트예요. 아파트 가격 5억쯤 가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이 좀 어려워졌어. 여보, 우리 방 하나 안 쓰니까 그냥 대학생이라도 싸게라도 월세라도 낼까? 월세라도 좀 놓을까? 임대라도? 그 임대 받아서 몇 푼이나 받겠다고. 그냥 저기 안방 하나 팔아버립시다. 우리 작은 방 씁시다.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안방만 판대. 3천만 원 팔겠대요. 그러면 하나의 건물에, 구분 건물에 소유권자 2개 될 수 있는 거잖아. 팔았어. 3천만 원에. 팔고 등기 넘겼어. 살다 보니까 또 어려워지네. 거실이 10평이에요. 여보, 반만 쪼개. 5평 쪼개갖고 이 5평만 2천에 팔자. 점점 좀 전입가격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 소유권이 있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공시할 거야? 어떻게 알릴 거야? 남들한테 등기를 통해 어떻게 알릴 거야? 그거를요. 공시를 못 하잖아요. 하나 단위로 소유권 가졌을 때 공시를 명확히 해서 거래 안전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럼 뭐 거실도 쪼개 팔고 그러면 점점 소유권이 이제 공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거래안전 해치지. 걸리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일물 일권 택한 이유는 공시를 명확히 해서 공개 전시, 공시를 명확히 해서 하나 단위 공시해서 결국은 다 거래 안전을 지키자.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물권법의 모든 것은 똑바로 알려서 공시해서 거래 안전을 지키자. 다 모든 것이 여기 취지가 있는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건 일물 일권주의건 다 여기 취지가 있어. 공시가 물권은 공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토지 어떤 건물에 어떤 걸려 있는지를 남들이 알아보게 만들어줘야 돼. 공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 공시법을 따로 배울까? 공시를 못 해버리면 권리 분석이 안 되는 끝장나는 거 거래 안전 못 지켜 그러면요. 그래서 물권법의 서론 파트에서 모든 건 졸다가도 왜? 그러면 명확히 공시해서 똑바로 공시해서 거래 안전을 지키자. 모든 취지가 다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일물 일권주의. 읽으시면 돼. 물론 예외 있지만. 자 넘기시면 물권의 종류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부터 용어 들어가는데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여기부터 또 들어갈 거예요.